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낮췄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됐던 내용이고요. 내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취임할 트럼프와의 긴장 관계를 예고한 셈이기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25bp 인하는 물론 예상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점도표나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9월에 이제 연준이 기존 5.5에서 0.5 내린 피컷을 했고, 11월에 내렸고, 지금 12월에 또 내려서 한 4개월 동안 1%포인트를 내렸죠. 네. 4.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예상했던 거고요. 25bp 요번에 인하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다 괜찮은데, 실업률이 약간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4%대 초반에서 아주 높진 않은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했던 것 같고, 이게,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 물가하고 고용. 물가는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고용 시장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내렸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년도 물가 전망을 보면은 약간 올려 잡았더라고요. 이건 인플레이션이 계속 끈끈하게 내년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결과로 봐야 될까요? 약간이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CPI,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는데 미국 연준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CPI가 아니고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샀는데 9월 달 회의에는 내년 거를 2.1%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2.5%로 올려 잡았거든요. 많이 올렸네요. 0.4나 올린 겁니다. 이 말은 요 지표만 우리가 딱 놓고 해석하면 내년에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는 시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장 금리는 내리되 내년에는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결국엔 이거는 배경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 증가율이라든지 물가가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를 살펴보면요.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찍힌 점들이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금리 전망이 내년에 연준 내에서도 다소 불확실하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많이 퍼져 있진 않고요. 오히려 한 10명, 그러니까 19명은 점도표를 작성을 하는데 10명 정도는 상단 4.0%를 내년 말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9월 달에는, 이게 미디안 값이, 3.5, 3.25 정도 나왔었는데, 많이 올려 잡은 거죠. 그렇네요. 4%를, 10명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4.5%잖아요, 상단이. 그러면은, 보통 한 번 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0.25씩 그렇죠. 하니까, 내년에 이제 2번 정도를 연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2번. 내년에 2번 인하를 한다면은 시기를 보면은 3월이나 7, 9월 이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경제 지표 2분기까지 계속 살펴보겠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민간에서 보는 시각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에서는 이제 내년에 2번 정도를 이제 예고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의 오늘 날짜 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요. 1월 달에 이제 연준의 FMC가 있거든요. 거기 4.75% 확률이 94%입니다. 그 말은 지금 4.5잖아요. 그렇죠? 올린다는 얘기네요. 0.5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5월까지 4.75가 계속 확률이 제일 높다가 내년 연말에 4.5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공포스럽게 보고 있고 이게 연준이 오히려 지금 인하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올릴 가능성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라는 거는 이제 민간 시장이기 때문에 좀 앞서가고 그렇긴 하죠. 변덕스럽긴 한데
이게 민간에서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거. 최소한 민간은 내년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근데 이제 요번에, 미국 연준의 점도표가, 내년 말에 기존에 뭐 3.25, 3.5에서 4% 올릴 거라는 그 민간의 예상은 맞았거든요. 예. 특히 이 CM 페드워치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내년 금리 경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매파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겁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는 내년 1월 페드워치 툴에서는 내년 1월에 상단을 4.75로 본 게 93.6%로 나오고 있네요. 굉장히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이런 전망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미국 연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긴 한데. 티격태격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제 서로 갈등이 있다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뭐 나중에 뭐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파월 의장의 연임은 없다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연준 내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의 수장이 트럼프한테 인정을 안 받았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달러가 많이 달러 유동성이 많이 그 시중에 공급이 되는 정책이 많습니다. 관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세 정책.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좀 물가를 올리고,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고, 선제적으로 연준이 내년에 좀 매파적인 시각을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신 보도를 보니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약간은 반영을 한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본 건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달러 유동성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달러 가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뭐 108선까지 올라가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주요국 6개 통화, 여기에는 유로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이렇게 6개 통화를 가지고 이제 달러 가치를 해놓는 건데,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높거든요. 그래서 한 107.8 정도 나왔는데, 이게 2022년 11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영향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 이렇다면은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1,450원대인데 이렇게 높은 환율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상당히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기정사실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됐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환율 살펴봤고요. 채권 금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 국채 금리는 뭐 거의 발작적으로 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앞으로 채권 시장 어떻게 계속 반응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이제 매파적 발언 때문에 일종의 텐트럼이라 그러죠. 모두 발작을 일으켰는데, 지금 한 며칠 전만 해도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2%대였는데요. 지금 연준 발표한 이후에 4.5%를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게 당연히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경로에 따른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가 좀 문제가 되는데, 트럼프의 감세 정책,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채 불량이 많아지면 반대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 시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로금리 때 이제 채권을 사들이면서, 국채 같은 채권을 사들이면서 달러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 1-2년 전부터 채권을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권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요인들을 생각할 때 국채 금리는 쉽게 앞으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채권이 계속 나오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건 채권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보면은 뉴욕 증시 굉장히 폭락을 하는 나스닥은 네. 3% 넘게 하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도 그렇고요. 달러 가치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실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이게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라서 예. 큰 쇼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텐트럼, 또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커지긴 하는데 이런 반응의 폭은 좀 과도하다고는 생각은 되지만, 예. 이 영향은 상당히 좀 막대한 것 같아요. 오늘, 금리를 내리면서도 내년도 금리나 전망에 대해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제시를 했던 거. 이거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 보통 이제 12월 산타랠리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올해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가 없지 않을까. 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마지막 관문이 FOMC였는데 여기서 덜컥 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통화정책 이쪽을 봤을 때 네. 내년도 성장률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하향 수정 있지 않습니까? 1.7%로 제시했던가요? 네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경제성장률은 저희가 12월 초에 1.7%로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메이저 투자은행들이 다 내렸거든요. 예. 예를 들어 모건스탠이나 JP모건, 그다음에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1.7,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1.8, 시티그룹은 1.5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1%대 이런 분위기면 1%대 초반으로 아마 컨센서스가 모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이 말은 내년도 상당히 좀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지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사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려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맞는데, 경제만 보면 내려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미 간의 금리 역전 격차가 최대 2%에서 지금 1.5%까지 1.5%포인트까지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예. 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는 높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번 이제 하는 금통위가 1월 16일 날 있는데요. 내년에 예.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한은이 내려버리면 우리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환율이라든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때까지 경제 지표들이 좀 우리나라 것도 좀 나와봐야 되니까 예.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어떤 시장의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동결 가능성이 클 것이다. 지표가 나와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탄핵 전국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투자나 수출은 사실 이제 투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출 따라가니까 예. 그때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빠진 항목이 소비 지표였습니다. 내수. 정확히 그 타이밍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물론 뭐 과거의 사례가 꼭 이번에도 적용된다는 뭐 보장은 없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소비 지표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것만 딱 놓고 보면 한원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대외 여건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내 경제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 재정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추경을 하겠다라는 그 판단으로 봐야 하는 거겠죠? 일단은 추경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75%는 작년에 75%였거든요. 대충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일단은 잘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감액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은 감액은 감액이고 쓸 수 있는 건 다 상반기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는 정부도 내년 상반기 경제를 상당히 좀 우려하고 또 말씀하신 추경 부분은 사실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예.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돈이 모자르면 한 뭐 내년 여름쯤에 추경 논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논의는 내년 뭐 상반기 후반쯤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 2016년과 비교하면 많이 꺼져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그 칼을 들고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통화하고 재정 쪽이 나름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란가 가계부채를 상당히 좀 계속 거론을 하면서 빠른 금리 인하를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재정정책 쪽에서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슈로 상당히 좀 확장 재정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만 최근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워낙 높고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기조가 좀 완화될까 여지는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경우에 어떤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하고 통화 정책이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가만히 있는데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재정을 풀었다면 통화 정책도 금리를 인하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게 뭐 부동산이나 가계부채가 우려되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재정과 통화 정책은 보다 좀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가계 빚이라든지 금융 안정보다는 경제 상황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가계 부채도 우리가 상환을 하려면 사실 이자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게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득이 훨씬 더 큰 거죠. 금액으로 보면. 그 소득이 있으려면은 즉 가계가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일단 내수 경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금리 인하하고 재정을 푸는 게 뭐 당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에 좀 마이너스 요인은 되겠지만 그래도 내수를 먼저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연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부터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FOMC와 관련된 이야기, 국내 경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